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3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이제 잠시 담소는 멈춰주시고 3세션 시작을 위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이제 곧 3세션을 시작할 텐데요.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과의 담소는 잠시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3세션 사회를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쪽을 향해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3세션 시작할 텐데요. 3세션의 사회는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허만호 경북대 명예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허만호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부족하기 일데 없는 저를 사회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최 측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모임의 구성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권 문제는 좌우를 가릴 수 없고 세대를 가릴 수 없고 남녀를 가릴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이념, 역사, 지역성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대화의 본마당에 끌어낼 수 있어야 해결이 되고 증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 모임을 주선해 주셨고 또 오늘 이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그 정도로 인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북한의 민간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 협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규창 박사님께서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이 분야에 대해 많은 연구와 글을 또 내놓으셔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좀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좀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천 박사님 한 20분 정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통일연구원의 이규창입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입니다. 네, 여기 이제 내용이 많고 분량이 많은데 하여튼 20분, 지금 30분이니까 50분까지 분량 최대한 시간 맞춰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이제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규범적 차원의 문제가 책임 규명, 그러니까 강제 실종 문제죠. 그래서 납치 문제를 이제 강제 실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접근이 많아지고, 그래서 북한의 강제 실종 방지 협약 비준 이행이 이제 필요한 하나의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 납북자의 성격이 문제인데 이게 이산 가족이면서 또 전시 납북자이고 또 전후 납북자하고는 납북자는 또 같은 납북자이면서 전시 납북자하고 전후 납북자하고 다른 측면이 있고요. 또 칭의의 문제,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 북한과 해야 되는 문제, 또 국제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게 있죠. 또 행위자, 국가 측면에서 해야 되는 문제, 시민단체와 해야 되는 문제, 그 개별국가 해야 되는 문제, 유엔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층의 문제, 또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 중장기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얼마 전에 그 COI 후속 보고서가 또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관련해서 해당되는 곳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실종 방지협약 비준 촉구와 형사사법 제도 개혁인데
어쨌든 COI가 2013년 설립돼서 14년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밑줄을 50년부터 53년 6.25 전쟁 시기 민간인 납치의 전시 납북자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COI는 북한의 외국인 납치 행위, 그러니까 전시 납북자가 강제 실종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나라 문제도 있고 일본 문제도 있고 다른 나라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유사 입장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제 말해주는 게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COI는 유엔 강제실종 선언에 따라서 납북자 문제가 강제실종에 해당된다는 점을 얘기를 했고, 그 아래쪽에 하시면은 이제 9번 침대 보시면 결론적으로 COI는 납치 및 강제실종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가 2014년에 지속되고 있고 이 같은 인권 침해로 인해 충격과 고통은 형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개정의 워킹그룹 여기 이영환 대표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작년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체포 연행 단계부터 강제실종이 양산되고 있고 강제실종에는 국가보위성과 그 밖의 국가기관들이 관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COI 후속 보고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지난 10년간 인권 문제, 납치 문제, 또 북한 내 책임 규명이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강제실종 방지 협약이 이제 비준이 필요한데 여기 강제실종 방지 협약에는 책임 규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북한 내 형법에 강제실종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또 반인도 범죄를 구성하도록 해야 된다. 또 피해자의 민사 구제에 관한 규정도 두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강제실종 방지 협약에 있고요. 네, 페이지 넘어가세요. 152페이지인데. 그래서 이 강제실종 범죄자들, 반인도 범죄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책임 규명에 따라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 형사사법이 개혁이 필요합니다. 북한 형법에는 그 강제실종 방지 협약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제실종 범죄가 없어요. 유괴죄가 있는데 이거는 강제실종 범죄하고는 거리가 멀고, 또 강제실종 방지 협약에는 민사 규정에 대한 규정도 두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의 법에는 민사 구제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손해보상에 관한 법이 있긴 한데 이것도 피해자의 민사 규정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또 북한이 제출한 문서에는 형사보상 규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지금 공개된 북한 법규에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의 정치 제도와 사법 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실효적인 구제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양자 다자 차원의 남북 인권 대화 및 기술 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남북 간의 대화가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양자 인권 대화, 양자 기술 협력은 좀 쉽지 않고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다자 차원의 인권 대화 및 기술 협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OHCR, 그러니까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북한과의 인권 기술 협력, 인권 대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COI 후속 보고서 중에 제가 의미 있게 본 게 OHCR하고 북한이 기술 협력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 이제 제가 궁금했긴 했는데 그 자세하게 내용이 없어서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자 외교를 통한 협력과 대응해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는 방안인데요. 네. 북한 인권 결의, 그러니까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다루어져 왔고 그 중에 납치 문제도 이제 있었는데요. 유엔 총회가 2006년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에 강제실종 지금 153페이지 아래 하고 있습니다. 강제실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납치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COI 보고서가 채택되기 훨씬 전부터 이 문제들이 다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에 채택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에 COI 조사 결과를 반영을 해서 조직적인 납치 및 강제실종이 북한 당국의 국가정책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관련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F 문타본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1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었죠. 2008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있는데 이거 실종자 문제가 인권적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를 인도적 사안이다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인도적 사안이기도 한데
동시에 인권적 사안입니다. 근데 그걸 인권적 사안임을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인도적 사안이면서 동시에 인권적 사안이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킨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3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었죠. 2017년 유엔 인권이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 실종자 문제가 긴급한 성격의 인권 현안이다. 점점 이제 나이가 고령화되고 사망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긴급한 성격 인권 현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2015년 인권이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7가지 방안을 얘기했는데 결국 이 전시 납북자 문제를 우리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다 여기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7가지 방안을 보면은 첫 번째가 납치 및 강제 실종 당사국들 및 시민단체의 유엔 인권 기구와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자. 두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논의를 하자. 세 번째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논의를 하자. 그다음에 개별 국가들의 목표를 설정하는 활동을 하자는 거고, 다섯 번째는 실종자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를 하자. 여섯 번째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자. 일곱 번째 유엔 인권 메커니즘, 지금 말씀드린 총회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또 좀 이따 말씀드린 UPR 이런 거죠. 지속적인 활용을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 문제를 다루기 위한 멀티트랙으로 이런 7가지 방안을 좀 같이 하자, 뭐 혼용을 하자, 병행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2015년에 패널 토의 같은 것도 했었고 우리 외교부가 여기에 참여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5페이지에 피해자 중심적 접근과 피해자 보상 지원인데 우리 이제 북한의 강제 실종 납치 또는 포함해서 북한 당국의 아주 심각한 반인도 범죄의 피해를 입은 국군 포로, 납북자, 북송 제1교포들이 한국 법원, 서울중앙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5건이 있는데 이분들이 승소를 한 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의미가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북한 당국하고 김정은한테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실효적인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죠. 이미 승소한 원고 일본은 지금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이제 우리 정부가 대의 변제를 하고 북한 당국에게 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COI가 2014년에 보고서를 발표하고 초기에는 주로 형사소추 방안이 책임규명 방안으로 논의가 됐죠. 그래서 ICC 소추 방안, 또 보편적 관할권 방안 이런 게 논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또 인권 최고대표의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 또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에서 얘기하는 것은 형사소추 방안 이외에 민사소추, 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이런 비형사소추 방안으로 책임규명 영역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게 피해자 중심적 접근, 피해자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라 이런 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55페이지 그 표 아래 보시면은 북한 인권 책임 규명 전문가 그룹이 2016년에 임명이 돼서 2017년에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죠. 여기서 책임 규명에 대한 접근 및 조치는 인권에 기반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요구의 설계 및 이행의 중심에 위치해야 된다.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책임 규명은 형사 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며 인권 침해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 적정하고 효과적인 신속한 배상을 피해자들 구제를 해라는 거죠. 그다음에 126페이지 페이지 넘어가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지금까지 2019년, 21년, 23년, 25년 네 차례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2023년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 5가지 방안을 얘기했는데 네 번째 보시면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라는 거죠. 우리 이제 아까 표시표를 보면 5가지 지금 민사소송을 통해서 우리 피해자를 입은 분들이 책임규명 방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구제는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도 2024년 유엔 인권이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9가지 방안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가 민사소송이고 8번째 보시면 보상 및 피해자 지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 보시면 살몬 특별보고관도 피해자 중심의 북한 인권 접근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 보시면 2025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 피해자 권리 구제 기본 원칙인데요. 여기 27개 조항이 있는데 특히 16번째 항에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피해 배상에 들어가는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는 피해자에 대해 배상 및 기타 지원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사자는 북한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피해 대상에 관한 의무를 좀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에 대해서 배상 및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유엔 피해자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COI 후속 보고서에 보면은 국제 기준에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국제 기준이 뭐냐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국제 기준이 바로 이거죠. 이제 유엔 피해자 권리 관련 기본 원칙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국제 기준에 따라서 피해자 실효적인 구제를 반드시 좀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2025년에도 북한 내 책임 규명 증진 보고서를 또 제출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 40이라고 각조 40이라고 쓴 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임 규명 방안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제시, 동시에 침해 행위가 오래 지속되는 점과 다수의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요. 이렇게 인권 침해를 당하신 분들이 고령이고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접근 방식이 시급하다는 점을 그래서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회원국들에게 우리나라가 회원국이죠. 배상, 진실규명, 기업화 등 비사법적인 책임규명 방안 이행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을 해라. 이런 거 계속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건지 알아듣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우리나라가 좀 국제 인권 기준에 상당히 좀 미흡한 걸로 평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피해자 중심적 접근 방식 또 실효적인 구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우리가 먼저 대의 변제를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가 뭐 민법 이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좀 국제인권 기준에 비춰봐서는 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북한 UPR입니다. 이건 북한 UPR 개관은 건너뛰고 159페이지 바로 가서 이 이하 내용은 제가 올해 수행하고 있는 과제 일부를 여기 이제 옮긴 건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납북자들은 이산 가족이면서 동시에 또 납북자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산 가족 상봉 행사할 때 그 납북자들이 그 일부 가서 면회를 그 이산 가족 상봉 행사에 가서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UPR이 네 번 있었습니다. 2009년 1차, 2014년 2차, 2019년 3차, 그리고 작년 11월 4차 UPR 네 번이 있었는데 그 161페이지부터 그 표를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15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산가족에서 보면 1차 UPR에서 이산가족을 가족 재결합에 촉구하는 내용들의 권고가 있었고 특히 이제 고령화 심화 및 사망자 증가를 좀 고려를 해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60페이지에 가서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권고한 내용이 있었고 2차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3차 유별에서도 이산가족의 소통 및 연락을 방해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4차 유별에서도 이산가족 및 납북자 해결을 권고하라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국, 이스라엘, 일본, 리투아니아들의 권고가 있었고요. 북한의 반응을 보면 1차 유별에서 이산가족 재결합을 촉구하는 권고는 다 수용을 했습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 권고는 상호대화에서 즉시 거부를 했고요. 2차 유별에서도 납북자 문제 해결 권고는 즉시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3차 유별에서도 납북자 문제 해결 권고는 상호대화에서 유념하겠다는 것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산가족 소통 및 연락을 보장하라는 권고들도 바로 유념하겠다는 거 했고요. 이산가족 문제 해결 권고는 3차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4차에서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석방, 송환을 촉구하는 권고들은 바로 다 상호대화에서 유념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모두 다 이제 거부를 했고요. 강제 실종 권고를 좀 보면은
이제 강제 실종 권고는 1차 유폐에서는 없었죠. 근데 그 COI에서 강제 실종 권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2차 유폐부터 강제 실종 권고들이 많이 있었고, 그걸 3차, 4차가 진행되면서 점점 많아졌습니다. 강제 실종 방지 협약을 비준하라는 권고도 있었고요. 그 표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4차 유폐를 해서 좀 주목할 만한 게 본 게, 우리 이제 강제 실종 그 위원회에서 자료집을 제공을 했었죠. 그래서 그 161페이지 중간쯤에 특히라는 데 보시면은, 그래서 한국 정부가 2017년 발간한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납북자 4,777명을 포함해서 실종되거나 강제 송환된 사람들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권고를 멕시코가 한 게 아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 북한은 이제 강제 실종 관련 권고들을 상호돼서 즉시 거부하거나 유념 또는 사후 검토의 거부 업장을 받기면서 사실상 모두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강제 실종 방지 협약 비준도 모두 권고를 했고, 근데 앞으로 이제 5차 UPR 게 이어질 텐데, 우리가 하여튼 이런 방향에서의 활동은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제 실종 그 국가들도 계속 늘어나야 될 것 같고, 뭐 더 바라건대는 이제 북한의 입장을 좀 바꾸는 것도 이제 이제 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164페이지에 양자 및 소다자 외교를 통한 협력과 대응인데, 또 이제 양자 소다자 외교, 기존의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외교를 통해서 이제 억류자 또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를 협력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렵게 됐죠.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 북한 인권 정책 환경이 좀 많이 악화됐습니다. 지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이제 공석이 됐고, 또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도 끊겨서 좀 전환기 정의는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주 굳건한 것 같은데 좀 모르겠고요. 또 이제 국무부가 각국 연례인권 보고서를 해마다 발간하잖아요. 거기 북한 인권 보고서도 포함되는데, 올해 그 분량이 3분의 2로 완전 축소가 된 상황이고, 또 지금 그렇다고 좀 남북한 간의 상황이 좋으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남북한 간에도 적대적 두 국가 또 평화 통일 포기를 북한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데 또 이산 가족은 지금 1세대가 고령화 심화가 되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166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지금 이산 가족 생존자, 그중에 이제 납북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3만 6천 명인데 한 달에 300명에서 400명 사망하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보면 3,000명, 4,000명 돌아가시고, 그래서 대개 보면 10년 후면은 생존자가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에 남북 연결한 철도, 도로 다 파괴됐고, 이산가족 면에서도 다 파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생사 확인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부터 하고, 어떤 좀 북한의 뭐 태도는 단호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대화 제의를 촉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어쨌든 이제 평화가 우선인지, 하여튼 뭐 인권이 우선인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하여튼 그거에 대한 통일연구원 입장을 내라고 자꾸 요구를 해서 오전에도 그거 쓰느라고 좀 오전 회의에 못 왔고, 이거 발표 끝나고 또 바로 가서 정리해서 오늘 6시까지 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그룹의 역할과 협력인데, 우리 전시납북자법, 전원납북자법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납북자와 전시납북자에 대한 대우가 달라요. 그래서 16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전원납북자들에 대해서는 그 보상 및 지원에 대해서 잘 돼 있는데, 전시납북자에 대해서는 보상 및 지원에 좀 잘 돼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전원납북자에 대한 규정을 좀 준용을 해서 전시납북자법도 개정을 하면 좋겠는데, 그 논리를 잘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전문가 그룹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들이 잘 연대를 해서 법의 개정을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할 필요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산가족 실태, 전원납북자 실태, 국군포로 실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있는 통일연구원도 해마다 통일의식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항목에 이산가족, 납북자, 영유자, 국군포로 실태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 통평원에서도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통일이 필요하냐, 이걸 항목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실태 조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좀 실태 조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교재를 좀 교재 개발을 하고 공무원 대상의 교재 개발, 또 학교 교육, 또 시민 교육 맞춤형 교재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런 통일 교육, 평화 교육 그런 거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50분 시간 딱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주제 넘은 부탁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 3분 내지 5분에 걸쳐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천 선생님 준비해 주신 이 글에 나오는 유엔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UPR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엔인권 이사회, 유엔인권 위원회, 유엔 총회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 논문에서 발표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제도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라고 있는데 그 크게 보면은 유엔 헌장에 기반한 메커니즘이 있고 유엔 조약에 기반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조약에 기반한 메커니즘은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여성차별 철폐 협약, 아동 권리 협약, 그다음에 뭐 고문 금지 협약 그런 협약에 근거해서 게 있고요. 지금 북한은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아동 철폐 협약, 여성차별 철폐 협약, 그다음에 아동 권리 협약, 장애인 권리 몇 개 5개 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약에 기반한 메커니즘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헌장에 기반한 제도, 그러니까 유엔 헌장에 기반한 메커니즘 그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린 유엔 총회, 그다음에 유엔 인권이사회, 그러니까 유엔 인권이사회가 에서 만든 게 UPR이란 게 2006년에 만들어 게 UPR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유엔 총회가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도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도 유엔 헌장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유엔 헌장에 기반한 제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가별 특별보고관, 우리 이제 지금 BT 문타본, 바르기,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3대 특별보고관 이름이 뭐였죠? 예. 그다음에 4대 특별보고관 살몬 이게 있었고 주제별 특별보고관, 장애인, 고문, 식량권 이런 주제별 특별보고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방문했던 특별보고관 장애인 특별보고관이라고 해서 2017년에 한번 방문을 했었고 그 시와 후속 보고관 특별보고관에는 그거는 한번 잘했다 그러니까 한번 칭찬을 한 거에 하나 있었고 그거 제한된 분야에서 특별보고관 장애인 특별보고관 방문이나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보고서 제출, 아동 권리 협약 보고서 제출, 장애인 특별 보고서 제출 그런 거는 좀 잘했지만 주민들의 삶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 좌중에 앉아 계시는 선대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질문거리라든가 논평이 있으면 해주셔가지고 우리 발표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우리 이수석 선생님은 국민대학교 글로벌 평화 통일 대학원 특임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자, 선생님, 예.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되게 좋죠. 이수석입니다. 저는 그전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국제기관에 한 26년 근무하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국민대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으로 왔습니다. 우리 부원장이 여현철 교수인데 오랫동안 북한 인권 문제, 납치 문제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한번 가보라고 했고 또 우리 재성호 교수님이 저를 추천해 준 것 같습니다. 아까 이거 시상을 잘 모른다는데 제가 거의 대학 때부터 치면 30년 국책기관에서 26년 제가 근무했는데 북한
북한 납치 문제 이제 처음 왔거든요, 세미나에. 제가 수없는 평화 발표, 토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분야를 제가 처음 와서 처음 발표하고, 토론하고 처음 접해보다. 강연하면서 제가 많이 들어봤죠. 저도 이 납북 문제,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고 헬싱키 협약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저도 오늘 이규창 박사님 글을 보면서 저도 오히려 많이 배우고, 왜 내가 이런 걸 몰랐을까? 제가 나름대로 북한 연구 통일해서 북한 문제에서는 많은 글도 많이 쓰고 했는데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듣다 보니까 아까 우리 말씀하신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용어가 어렵고 유엔 기구도 어렵고 헌장과 조약 또 다자협약 이렇게 많은 되게 어렵고 전문가가 아니면 좀 파악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제가 이제 생각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규찬 박사님 이 글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어려우니까 다른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떠올랐고, 그래서 너무 많은 기구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걸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전문가들은 그래도 읽으면 아는데 이렇게 공론화되고 공감대가 조성하려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을 좀 분류하고 좀 더 명료하고 좀 쉽게 우리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좀 대중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발제문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앞부분에 토론문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규창 박사님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규창 박사님은 현행 전시 납북자법은 국제인권 기준 및 국제사회 요구에 미합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말로 아주 도발적인 서문을 열고 그 이후에 각 분야별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처음으로 알았던 게 전후 납북자법과 전시 납북자법이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후 납북자법에서는 많은 법이 되어 있는데 전시 납북자법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제가 부끄럽지만 이제 처음 알았고,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왜 전후 납북자는 이렇게 법적으로는 조항이 많이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조치가 돼 있는데, 그럼 전시 납북자법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왜 이거는 제대로 안 돼 있는지 한번 이게 아까 발표 들으면서 제가 순간 궁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시 납북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얘기 들고, 그래서 우리 이규창 박사님이 전후 납북자법에 준하는 전시 납북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에서는 북한과의 인권 대화를 통한 교류 재개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농독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국민들은 전시 납북자 실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있는지, 어디 현황과 실태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알리고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요새는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아마 다큐멘터리도 여러 차례 나왔을 텐데 제가 좀 무지해서 혹은 게을러서 이게 못 본 것 같은데, 요새는 인터넷 동영상, 요새는 AI 시대잖아요. 쇼츠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그런 이 전시 납북자 문제, 북한의 민간인 납북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아까 우리 이기창 박사님도 말씀했지만 어떤 교육, 너무 어려운 그런 교육 말고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창 박사님이 발제문에 다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에. 그래서 제가 이런 100번 공부합니다. 대책을 세우려면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실상을 잘 모른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납북자 가족의 아픈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국민적 관심을 끌고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기철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또 국제 협력 차원에서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벌써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가 13년, 14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북한이
유엔 권고안이나 또 여러 가지 다자회담에 참석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뭐 유념하겠다라든가 뭐 논의해보겠다라는 표현하고 있지만 북한 실제 내부로 가면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의 인권을 더 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제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납치자 문제 하기는 좀 어려운 지금 환경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정부가 2기 트럼프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정부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세, 무역, 돈 버는 데 관심이 있고 동맹 자체를 또 깨려고 하는 동맹을 가치를 훼손시키려는 그런 이제 많이 보이는 상태에서 하물며 남의 나라 주민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강대국들은 지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난민 문제라든가 차별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 북한 같은 나라, 더구나 핵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이용해서 국제사회의 주도자로 나서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그 어떤 강대국들이 자신들도 하지 못한 차별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북한에게 제안할 수 있겠어요. 현재 국제 정세는 다시 옛날과 같은 신현실주의, 뭐 이렇게 현실주의로 다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국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남북관계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아주 치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이 또 국민들이 공감을 얻고 국민들이 같이 마음을 아파한다면 정부는 어차피 선거에서 좌우되고 지역 여론을 중시하고 시민단체의 그 여론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부도 계속 준비하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국제 질서가 힘의 정치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규찬 박사님 글에도 있지만 우리는 유럽연합이라든가 기타 다자적인 회담, 다자 국가들과의 협력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아까 이규찬 교수 말씀하신 유엔 헌장과 조약 여기에 따른 권고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됨과 아울러 다자국가의 관계 특히 최근 미국의 대세계 전략에 좀 부정적이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띄고 있는 유럽연합 혹은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우리도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2016년, 17년에 김정은이 최초로 지금 국제사회에 범죄자로 제소가 됐습니다. 아주 처음이는데 이때부터 김정은은 해외 나가는데 때로는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강대국들은 부정적으로 보지만 많은 다른 국가들은 이 차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공통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정은을 국제사회에서 범죄자로 제소한다든가 뭐 이런 논의들을 이 유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단체에서도 이 납치 문제로 이런 그 북한 최고 지도자를 좀 뭐랄까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조처들을 많이 한다면 북한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 북한 인권 우리 다 아시다시피 동유럽 국가 소련이 붕괴된 것은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통해서 북한이 아니라 그 공산주의 인권 문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화 바람, 민주화 바람을 계속 불어넣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리는 이 납치 문제에 대한 그 정말 인간 본연의 그런 인권 문제, 자연권 문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좀 탐구해서 국제사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NGO 단체들 우리 오늘 이제 주관을 하시는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 협의회를 비롯해서 우리 국내에도 많은 북한 인권 관련 그 NGO들이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학자 그룹도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룹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연대해서 인권 문제, 납치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없다면 민간 단체에서 직접 전화는 괜찮습니다. 제가 정부기관에 있을 때 가끔 중국이나 세미나 갑니다. 세미나 갔을 때 중국이나 미국에 이렇게 아부한다는 표현이 그러지만 좀 우호적인 표현을 할 때 저는 기관장이나 우리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무원은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공무원은 공식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 국가의 우호에 어긋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학자나 민간인들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해외 보내고 싱크탱크를 만들고 시민단체를 만든 것이다. 그런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나라 관계를 위해서 강력하고 자극적인 발언을 못하지만 민간단체 또 민간학자는 국익을 위해서 혹은 이런 인권 문제에서는 자극적이고도 강력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중국이나 어디 일본 세미나에서 제가 세게 발언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차피 전 민간 자격이니까 정부 입장과 관계없다라고 밝히면 나중에라도 저녁 때는 저한테 와서 또 그래도 이것저것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민간 단체이고 또 좋은 또 우리 가족이시니까 좀 더 정부 입장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때로는 좀 강력한 발언도 괜찮아. 그렇다고 너무 정부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면 안 되지만 적정선에서 좀 잘 이렇게 좀 협력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좀 김정은에 대해서는 강력한 발언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엔 이어서 이영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대표의 토론을 듣겠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말 좀 부탁할게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환기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해주고 토론에 들어가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전에는 그 북한인권시민협이라는 단체에서 그 조사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COI 보고서가 이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게 2014년인데 13년에 COI가 만들어지고 보고서가 이제 14년에 나올 즈음이 됐을 때에 가장 이제 크게 저도 생각이 바뀌었던 것이 그 전에는 북한의 뭐 점진적으로든 뭐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든 간에 이렇게 개선을 하고 또 우리 남북 문제 이런 우리 납북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대화로 해결하고 좀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가 COI 보고서는 명백하게 북한이 저질러 온 것은 국제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행동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이라는 단체를 만든 이유가 이제 범죄로서 조사를 하는 게 된 거예요. 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고통받는다, 이렇게 호소해서 말을 듣는 정권도 아니거니와 국제사회가 이제 그 강압적인 수단들을 동원할 걸 다 동원하려면은 일단은 기록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다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가해자가 누군지를 이제 찾는 작업들. 그 전에 우리가 피해자들 목소리로 이제 피해 호소하는 거였으면 가해자들 그 정보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었고요. 전환기정이라는 걸 이제 말씀하셨던 것은 한국에서는 과거 청산 이렇게 대체로 이해를 하십니다. 우리 뭐 김영삼 정부 시작했을 때는 문민정부 되고 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용어로 쓰였었고 그에 또 노무현 정부 됐을 때는 또 역사 이렇게 뭐 과거 청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권마다 한국에서는 용어들을 정권의 결에 따라 가지고 과거를 징벌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는 걸로 활용을 해와서 좀 변질이 된 측면이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국제적으로는 이걸 전환기정이라고 합니다.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그러니까 대규모의 과거의 억압 정권, 독재 정권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민주화가 되거나 과거 문제가 이제 드러날 수 되는 시기가 됐을 때에 첫 번째 진상조사, 우리 진실위원회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재판소가 만들어져서 사법적인 정의, 가해자들에게 정의는 가해자들 벌하는 겁니다. 그 중에 다시 과거에 그런 일에 연루된 사람들의 정도를 따져서 다시는 공직에 일을 하면 안 될 사람, 아니면은 이제 반성과 사과를 해서 어느 정도의 조건이 갖춰지면 다시 또 공적인 활동 있는 사람 걸러내는 일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피해자들에게 정의는 피해자들에게 배보상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자원이 허용하는 한 국민들이 여론이 맞춰주는 한 재원을 모으고 해서 피해자들에게 또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없는 경우는 그 자녀 유족들에게 그런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역사 정리, 역사 교과에서 그걸 박아놔야지 됩니다. 제대로 정리해놓고 하지 않으면 후에 세대에 되면 이걸 이제 다 부정을 하거나 없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더 집어넣게 되고 또
추모하고 기억을 해야지 후대 세대들이 이거 반복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기념탑을 만들거나 우리 지금 기념관 만들어 놓거나 하는 일들입니다. 한 5가지 정도의 접근법을 취하는데 대부분 나라들이 진상조사도 제대로 못한 나라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처벌만 휘두른 나라들도 있고요. 피해자 배상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적게 이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처에 갖춰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북한이 아직 저 체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과거가 되지 않고 현재 존재하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 다 증인들이고요. 선생님들께서 가족들의 기록들을 다 어딘가 기록해 놔야지 그 이후에 정의나 처벌이나 배상까지 길게 거리는 작업이지만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기 신인석 박사 저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천 박사님 발제문에 네, 대해서 네. 이거 이청 박사님 평소에 굉장히 저희가 많이 저희도 조사를 할 때 기초적인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이요. 이렇게 유엔에서 돌아가는 문건들에 언제 어떤 얘기들을 다 들어있는지를 한 땀 한 땀 다 정리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통일연구원에 주로 계신 분들이 정치학 하시는 분들입니다. 북한학 가시거나 그 중에 법학자가 드물어요. 사실 북한의 시시비비 따지게 국제 무대에서 시시비비를 따질 때면 법조문들이 되고 북한법, 국제법, 너희가 한 이야기 아닌 얘기, 말하고 행동 따로 돌아간 얘기를 조목조목 기록을 해야 되는 작업인데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인권 백서의 그 작업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총괄해 주시는 게 유청 박사님이셨어요. 정권 흔들림 없이 지금도 이 자리 지키려고 계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다 녹아 있는데요. 진짜 큰 흐름으로 그 과거에는 이 우리 전시 납북, 또 전후 납북, 뭐 여러 가지 납북 피해 문제나 국군 포로 문제들이 남북한이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대화하고 이산가족 상봉 열리면은 그 다음 단계로 하나씩 풀릴 남북 간 문제, 아니면 우리 민족적인 문제, 아니면은 인도주의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좁게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아까 여러 특별법안이 만들어지고 결의안 만들어도 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제자리 잡은 거예요. 이게 강제실종 범죄다. 네. 이거는 북한에 호소를 하거나 남북관계에 몇 번씩의 교류협력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라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에 걸맞는 추궁, 밝혀내기 그리고 징벌을 해야 되는 조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의안들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내용들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한국 정부나 뭐 우리 오늘 후원을 한 통일부 같은 경우도 이걸 계속 우리 민족 문제로 가둬놓는 경향성이 보이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 국제사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의지를 결집을 해서 과시를 하려면은 강제 실종이라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얘기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UPR에서 뭐 그 보편적 정례 검토라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내용들에서 얼마나 더 많은 나라들, 또 우리하고 그다지 접점이 없었던 뜻밖의 나라들이 오히려 우리 전시 납북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앞으로 우리 가족 협의회도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의 한국에 있는 대사관들 만나서 설명하고 하는 일종의 길잡이를 설명해 주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자꾸 이제 되돌이표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가족분들이 가장 들떴던 때 생각해 보시면은 25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2000년 첫 정상회담을 할 때, 2000년 첫 정상회담을 김대중 정부 때 했을 때 아마 이 문제로 단판을 짓고 사과도 받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하고 북한에서도 뭔가 해결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빈손이었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잖아요. 북한 안에 있던 국군포로도 그때 가장 분노해서 탈북을 해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였었고요. 그리고 우리 납북 가족들도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를 내고 협의회가 결집을 하고 정부만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게 그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또 정상회담이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그때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불려와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실무회담 아니면은 부처 간에 이렇게 실무선 회담에서는 했다. 근데 이제 그게 뭔지 돌아와서 설명 제대로 안 하셨죠. 정부 그때 안 해줍니다. 그 실무회담이 지금도 뭘 말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부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면 사실 우리 대한적십자사, 적십자 회담
인도적인 사안이라고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것들 다루는 거 안에 우리 납치 피해, 범죄 피해자 가족들 문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이라고 넣어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으로 어떻게 해보소. 근데 그 이산가족 상봉이란 걸 아무리 여러 개를 만난다고도 죽을 때까지 못 만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희망 고문을 당하는 상황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 그 이후에 전후납북자법이 먼저 만들어졌죠. 전시납북자법은 2010년에 만들어졌죠. 2007년에 전후납북자법 만들 때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그 납북 어부들, 전후납북자들에게 꼭 가서 이거 단판을 짓겠다. 내가 해수부 장관 하지 않았느냐? 우리 납북 어부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많이 기대를 줬었는데 막상 정상납하고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면이 안 서는 거였었어요. 민주당도 그러게 이제 여론에 따가웠던 거였어. 언론도 비판하고. 2000년에 정상회담 때 빈손으로 우리 국민 하나도 안 데려왔는데 2007년에 또 이래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쏟아지니까 그 비판에 만들어진 게 그 법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법률인데 왜 그 2007년 법률에는 배상들이 이렇게 그 피해자, 납북 어부 위주에서 피해자들한테 총 145억 원 정도의 위로금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배상한다는 얘기는 또 안 하죠. 북한이 1차 책임은 우리 정부가 배상 책임은 없다는 거지만 하지만 이 고통과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위로한다는 성격으로 145억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 145억 원이라는 사이즈의 금액들은요,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되면 작은 돈이에요. 이 정도는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해줘도 한국의 과거사 피해자들한테 주는 금액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큰 부담은 되지 않는 거다. 정치적인 부담도 털고 줄 수 있는 돈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시납북자 피해자는 피해가 막대해요. 규모가 10만여 명. 10만여 명의 그 부인이나 형제 또는 뭐 자녀 이렇게 따지더라도 그 인원의 전체 피해자를 따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가족들 같은 경우가 1인 가구에 4명의 가족만 있다고 쳤더라도 10만 명이 40만 명이 되는 거고요. 40만 명에 또 몇 명의 더 가족들이 옛날에 그렇게 한 집에 2자녀만 있는 거 아니었었지 않습니까? 가장 잃어버린 상태에서 멀쩡하던 집에 전문직이 전 부모님 다 사라진 상황들이었는데 그러면 그 피해가 50만 명, 60만 명, 70만 명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는 재정에서 보는 거예요. 이 돈을 이 정도를 끌어가지고 피해 배상을 만들어주자 하게 되는 거는 정치인도 부담 안 지려고 하는 거고요. 공무원들도 못 지겠다고 하는 거. 대통령은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러다 보니까 그때 2010년대에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거는요, 명예회복을 지원한다라는 그 용어가 그때 타협 성격으로 만들어진 것은 저는 그 시기에 이 활동을 안 했었기에 미루어 짐작컨대는 일종의 우리 피해 가족들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일단 법을, 기본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진상조사 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허만호 교수님이 심의해 주시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에 이걸 가지고 다음에 또 배상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저도 이제 듣기로 전에 이민희 선생님께 듣기로도 참 이제 피해 가족들의 우리 인내심이 점점 말라가는 상황이라는 얘기 들었었어요. 예. 이 과정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또 바뀌는 동안에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정권이 또 바뀌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하니까 가족들은 언제 다른 피해자들은 보니까 배상을 다 받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전신납북만 배제가 되는지 때문에 또 이제 일선에서 이사장님처럼 이렇게 정치가 돌아가는 그 맥락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점점 이 장벽들이 많은 과정을 겪으시니까 우리 회원들께 늘 달래기도 하시고 최선을 하고 이거 보여주시려고 고충이 너무 많으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전후납북자 법이 이제 이런 걸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우리가 강제실종 협약에 비준 가입국이 됐고 국내 이행법을 만들면은 우리가 이 국제 기준 또 국내 기준 또 우리가 어떤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에 나아진 여건에 맞춰가지고 꼭 그렇게 많아야 된다고 아니라도 금전적으로 국가가 배상을 하는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단계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사실 지나고 보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었지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순서대로 밟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다 생략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피해 가족들, 우리 가족들께서 앞장섰을 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피해 가족들이 흩어져 있거나 이렇게 밖에 보이도록 나서지 않으실 때가 되면은 또 잊혀져요. 특히 여의도에서 있고요. 여기 국회에서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다시 한번 2018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2018년도 때가 가족협의회가 가장 단단하게 됐었던 시기였었어요.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시작할 때였었어요. 정상회담을 3월에 한다는 게 알려져 있었죠. 그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청와대 앞에 이민희 사장님도 가셨고요.
또 칼기 납치하는 황인철 대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최정인 대표도 있었습니다. 피해 가족들,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범죄 피해 가족들을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또 북한 인권 몇 개 단체들의 관계자들하고 청와대 앞에 서한을 들고 갔어요. 대통령 앞으로 공동 서한을 해서 이번 정상회담에는 가서 대통령의 입에서 밑에 실무자나 적자회담 우리 뭐 정부 공무원이 뒤로 비공개라는 의미 말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달라라는 청원서를 정중하게 들고 갔었어요. 그게 지금 말하는 인권 대화입니다. 가장 최고 권력 가진 두 사람이 합의를 보고 이거 해결하자라고 말을 꺼내야지 이쪽에서 이 정도 통 크게 해줘야지 우리 국민 한 사람 돌려 보내줘야지 하고 돌아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정중하게 요청을 했었어요. 당시에 청와대 직원이 나와가지고 받아가면서 회신을 주고 잘 전달하겠으면 했는데 3월에 지나간 첫 번째 정상회담에 입도 뻥끗 안 하고 지나갔던 겁니다. 5월 달에 또 정상회담이 반짝 판문점에서 열렸었어요. 그때도 납북 가족들 목소리 그냥 덮이고 가려지고 보도도 되지 않고 언론도 정상회담만 들떠 있었지 이 피해 가족들 조명이 별로 안 됐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8월이었을 거예요. 8월에 민주당에서 송갑석 의원하고 민주당의 의원 12명이 우리 그 전시 납북자법 또 전후 납북자법에 나와 있는 우리 납북자라는 용어를 실종자라고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를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한참 더웠던 여름이었는데요. 이민희 전형이 너무 붕괴를 하죠. 회원들도 붕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강제 실종, 이거 국제적으로 범죄로 말하는 강제 실종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북한과 유화적인 걸 하고 있을 때 실종이란 말을 썼던 거는 취지가 달랐었어요. 그래서 분노했던 겁니다. 거기 법안을 보면 이 법안 발의를 하는 내용에 취지에 나와 있는 게 북한하고 남북한이 실무회담을 하다 보면은 납북이라는 표현을 북한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서로 이제 이미 2000년 정상회담 이후부터 흩어진 가족,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가족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자꾸 쓰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고 피해자라는 게 점점 가려지고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실종자라는 용어를 써야지 북한이 편하게 느낀다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민주당사 앞에 회원가족 50여 분 오셨었고 저도 그날 갔었더니 회원분들께서 저 보시고 그랬어요. 어느 집에냐고. 어느 우리 회원가족 집에서 애가 왔냐 이래갖고 얘기를 하시길 그게 아니고 저희도 저희는 납북 가족도 아니고 군포로 가족도 아니고 단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서 보면은 여기 있는 회원분들께서 이제 나이를 점점 연세를 드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옆에 한둘이라도 꼭 와 있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 이제 지성호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이었는데 단체를 하고 있어요. 지성호 의원을 데리고 나왔었어요. 지성호 의원을 데리고 나서 같이 연단에 세웠었습니다. 저하고 둘이 이제 20, 30대. 지성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활동가 시절이었었으니까 왔을 때 처음에는 저한테 좀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화가 엄청 나 있을 때였었으니까 민주당 앞에서 스피커를 잡고 저희가 사진을 다 붙여놓고 발의한 의원들을 12명을 다 사진을 걸게 그림 그려놓고 규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정말 화가 나시니까 빨갱이 얘기도 나오고 비판적으로 얘기 나오시는데 지성호 이제 그때 당시에 대표는 탈북에서 왔지만 여기 말씀들이 너무 과격하셔가지고 겁이 난다. 아니라고 피해자들은 얼마나 분에 차지는데 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거 굉장히 약한 표현에 가깝다. 그냥 이분들이 얼마나 울분에 차인지를 같이 듣자고 나온 거니까 연단에 서서 얘기해달라. 그때 이제 지성호 대표가 올라가서 자기가 북한에 와서 우리 북한의 꽃제비들 얘기만 주로 하다가 여기에 한국에 이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이렇게 많은 분노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얘기를 하고 돌아갔었어요. 무슨 말을 다시 드리고 싶은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거냐면은 지금 법안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아까 저는 그 일본 토론자로 나왔던 사람이 한 60여 개 의원실 다 다니면서 그 조례를 만들고 또 인접한 한 현 안에 거기는 한 40개씩 시가 있어요. 거기에 조례를 만들고 또 옆에 현으로 만들고 하는 게 다 지역구의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작업들인데 이번에 이 법에 배상을 넣던 뭘 하든 이제 아직 새로운 이제 조사기구를 설립하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피해 가족 회원들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힘드시긴 하더라도 계속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일정을 만들어서 여기 국회에 오늘 이제 시작할 때는 민주당 원내대표 이름이 어쨌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렛대가 되는 거라서
저희도 동행할 생각이 있고 우리 신 박사도 동행할 생각이 있고 우리 에이프릴 박 같이 하면서 같이 방방마다 다니게 되면서 이걸 사실 면전에서 우리 피해 가족들 만나면 거부할 수 있는 의원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 하면서 약조를 받듯이 만들어야지 초당적으로 만들 수 있는 법안 통과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법안 통과하고 또 강제실종 협약 국내 이행법 통과로 두 가지를 우리 국회에서 요구하고 그게 정부에 영향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청중분들께서 뭐 질문이나 또 코멘트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짧게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두 분 정도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이유창 박사님의 뭐 답변이나 필요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크 쓰신 분, 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맞습니다. 네, 신희석 박사하고 카톡 친구 한중구라고 합니다. 그 이영환 박사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두 분이 친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그래서 여기 공직자이기 때문에 질문하면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영환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저기 사회자님? 네. 이영환 박사님, 저기 납북자 또는 연관돼서 질문 드릴 게 사실은 엄청 많은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잘 들리시죠? 마이크. 예. 김영삼 정권에 처음 올라서 취임사에서 민족 공존, 복리 공영이 최고다라고 취임사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이인모 노인을 무조건적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보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도 야, 국군포로 한 번은 모셔와야지, 납북자 한 번은 모셔와야지, 1대1로 바꿔야지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무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뭐가 되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장기수들,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그쪽에 국군포로 63명 교환 안 하고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15일 날 남북 정상회담한 것은 뭐 나쁘지 않은데 그때 패를 보여준 것이 북쪽에서 야, 김대중은 말이지 이번에 노벨 평화상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패를 깠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튕기면 저기 들어줄 거야 해서 두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적어도 4천억 플러스 알파를 줄 적에 독일의 프라이카이프처럼 4천억이면 그 당시 생존자 4,000명 있었어요. 국군포로가 2000년도에는. 그 4,000명하고 교환할 수 있고 또 노벨 평화상 안 받고서 야 1년간 튕기겠다. 니네들 다 죽어가잖아. 고난 행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튕긴다. 이게 맞는 건데 노벨 평화상 때문에 4천억 플러스 알파 주고 포로도 못 모셔오고 납북자도 여기 납북자 가족인데 납북자도 못 모셔오고 이건 잘못된 거라 얘기죠. 그래서 아주 울분이 터지는데 노벨 평화상 때문에 이걸 망쳤다 얘기예요. 과연 어떻게 제 생각이 옳은지 김대중 대통령이 틀렸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2차 질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한 분만 더. 아까 이쪽 편에서 잠깐만요. 이거 또 받으시죠? 이분이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세 분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가족협의회 서울 지역 대의원 서예설입니다. 작년까지도 정부에서 대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주 내용이 이 모든 보상의 문제는 가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해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정부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금년 4월 여기 정경영 2차 OCI 보고서에서도 오케이. 통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그때 사무관 여성분이 계세요. 그때 납북자 관계는 해결이 됐습니다.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이성희 이사님하고 저도 막 난리 쳤습니다. 무슨 보상이 되냐. 그때 당시에서 이제 전후 납북자하고 전시 납북자로 이제 용어가 나왔어요. 그게 작년까지도 뭐냐면은 우리 정부는 보상에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늘 이유정 박사님 나온 여기 보면은 명확히 가해자가 그 능력이 없으면 정부가 책임을 지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왜 이런 거를 무시하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변명 아닌 변명으로서 우리를 설득시켰느냐 하는 아쉬움과 서름이 지금 차여 있어요. 다시는 그런 말이 안 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뭐냐. 우리 납북자 여기에 대한 전시 납북자를 보면 실향민이라고 그래요. 골치 아프니까는 정부가 책임져서 실향민으로 뭐냐 하면은 유엔 사령부하고 했을 때 실향민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실향민 수준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규정 박사님 여기 나온 거 보면 당연히 책임져야 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못으로 돼 있어요. 해야 된다고. 27항에 16개 항에는. 그럼 왜 정부들이 여태까지 책임이 없다고 말했는지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여러 번 뭐 영환 오늘 저 대표님도 거시고 또 우리 교수님 경북대학의 허 교수님도 나오시고 저기 이수석도 계시고 다 계시네. 이런 말이 이제 하지 말고 이제 약 정당한 뭐 핑계 대지 말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되든 뭐 뭡니까 국민의당이 되든 확실하게 이제 명확히 따라달라 이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여기서는 해줄 수 있는 법안인데도 왜 책임을 안 하고 핑계를 대고 가해자가 김정일이 때문에 안 되는 등 이런 식으로 우리를 여태까지 뭐냐면 설득을 시키고 있었느냐 이거죠. 또 우린 거기에 대해서 모르셨는데 오늘 이렇게 법률안에 보니까 저기 있잖아요. 어? 오늘 이규정 박사 말씀하신 거 보니까 딱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거를 정부에 있는 모든 뭡니까 사무관 신사무관이에요. 작년 오시아 이시할 때 왜 납북자 관계는 해결됐지만 그래서 그때 미국 영사 보고 그 최작이죠 그 사람이 뭐 목청 크게 하면서 막 떠들고 그러니까는 미 대사관에서도 뭐 조금 더 지원해 줄 거 왜 안 해주냐 그러니까 영사가 해주겠다고 그럼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도 깜짝 놀랐어요. 6.25 납북 전시 전후에 대한 그걸 통틀어 해서 그냥 통일부가 그냥 6.25 납북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결 끝났습니다라고 이렇게 오시아 2차 보고서 보고를 하니 이게 그때 여기 우리 뭡니까 조합원들이 만약 저 회원들이 안 가서지만 우리 이성이 조합 저 이사님도 그 저거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용어가 이제 전후 전 시간도 아닌 한 겁니다. 그 전까지도 정부가 해결됐습니다라고 그냥 설명을 했어요. 지나간 거지만 오늘 세 분이 계셨는데 이걸 확실히 지켜주셔야 돼. 이제 법안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법안이 위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여태까지 거기를 많이 아시는 분이 왜 여태까지 입을 물론 우린 잘 몰라서 했는데 이런 걸 잘 아시면 잘 알려줘가지고 법안이 위반되도록 추진을 시켜주고 우리가 모르면은 이걸 하시오라고 했어야죠. 예, 감사합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정도로 이유정 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일단 지금 여러 사람의 논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규창 박사님께서 기억을 다 하기 좀 곤란할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규창 박사님의 뭐 답변이나 필요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아까 한 질문은 또 이성환 선생님 잠깐 사회자의 사회권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이규창 박사님. 예, 먼저 그 이수석 교수님께서 발제문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국제 세미나라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해서 먼저 뭐 강제 실종 이런 것들 또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썼는데 어쨌든 협의회 입장에서 현안은 지금 167페이지에서 여기는 전시 납북자들의 보상 지원 그런 문제들이 되겠죠. 155페이지에 있는 민사 분야의 보상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될 텐데
그 전후 납북자하고 전시 납북자법이 차이가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전후에 이루어진 납북은 결국 정부가 좀 책임이 있다. 그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전시 6.25 전쟁 기간에 이루어진 거는 정부가 책임이 없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게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후납북자법, 전시납북자법이 따로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국제 기준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내 입장을 보면은 국제법에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듣질 않아요. 결국은 국내 법에서 그걸 규정을 해야 이렇게 되고 그래서 21대 국회에도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됐던 거고 지금 22대 국회에도 아마 법안들이 올라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럼 지금 전시납북자법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도 세미나에서 했었고 김웅기 변호사가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했었고 제가 이거를 각주에다 좀 넣을까 말까 그래 고민하다가 안 넣는데 결국 이제 기본적인 논리는 그때 김웅기 변호사가 얘기했던 거로 먼저 좀 70년, 80년 지나도 전시납북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적에도 거기에 대해서 좀 논리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후납북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에 대한 규정을 일부 좀 가져와서 입법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잠깐만. 네. 또 기회를 드릴게요. 예. 기재부에 아마 됐을 때 저는 599명이라고 했어요. 599명 간단하겠죠. 근데 우리는 아까 뭐냐면 10만에 대해서 그게 사실 뭐 젊은시대에 나는 사람들은 수준이 없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정시로 청비가 정부 입원해가지고 4,777명은 정부가 인정을 했고 진상위원회 가서 다시 재차해서 그거 다 받았잖아요. 그건 우선 보상에 대한 해당자는 4,777명이에요. 그건 우선 오면 그렇게 금액도 크죠. 작년에 그랬어요. 이거 되면 야 그 공무원 한 10,000명만 줄이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 예산. 그런까지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거 성의만 있으면 왜 안 돼요? 자꾸만 너무 10만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우리가 가족도 보상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입증을 해줬다고 가입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책임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4,777명은 1차 뭐냐면 총리가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진상임에서 인정을 했고 그럼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죠. 정부가 예, 두 차례에 대한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이거. 예. 자, 이영환 대표. 예, 여기 들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박사는 아니고요. 단체 그냥 대표입니다. 석사까지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 박사들이 잘 도와줘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신희석 박사님. 네. 그 말씀 먼저 주셨던 게 2000년에 김대중 정부 시기 때에 또 그 앞 직전에 김영삼 정부 시기 때부터 여기서 비장전환 기수들 보내고 했었던 게 연속적으로 이어졌잖아요. 네. 저는 그 시기 때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한 이후 시기였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정말 그 이후에 25년 동안에 길이 엉뚱한 길로 만든 분수령, 분기점,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게 그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관료들은 보통 직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었고 직전 정부에서 이렇게 다 선행인 예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앞부터 잘못된 예부터 시작되면은 그 뒤에도 더 나아질 게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좋게 평가할 수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바른 지도자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대화를 할 기회가 생기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정상회담들의 틀을 완전히 타파한 형식으로 네. 그리고 사실 그때 다시 정상회담을 하거나 마주 앉게 되거나 만나게 되게 되면은 우리 국민 당사 문제, 이 문제는 제1의 의제, 국민들에게 무조건 보고해야 되는 의무 가진 걸로 여론을 만드는 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4,771명 말씀하신 거 드리면 전 그게 그렇게 시작하신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기에 4,771명이라고 정부가 절차를 거치고 조사를
4,771명. 7명. 7명이요. 4777입니까? 4777.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특정되어서 정부가 어쨌든 예산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거쳤었고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능 확정된 숫자에서 먼저 이제 그 어떤 금전적인 지원 조치나 배상 조치나 사실 이제 이런 국제 문헌들이든지 아니면 사실 법률들 같은 경우는 배상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구조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데 어감이 자꾸 보상이라는 단어가 저는 쓰이는데 자꾸 이제 의식적으로 보상의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예.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한다. 이거는 사실 뭐 토지 뺏기고 토지 수용하는 게 보상을 해주는 금지로 해주는 건데 정체성이 어떻게 되냐면 피해자들이에요. 우리 왜 범죄 피해자 구조법 이런 거 아시죠? 예. 민간인이 누군가를 폭행하고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가해자가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비용이 없는 경우, 파산 상태인 경우에는 국가가 그에 대한 치료부터 여러 가지 배상을 만드는 비용을 만들어준 게 범죄 피해 구조란 말이에요. 여기에 전부 다 범죄 피해자들이에요. 정부가 구조나 구제를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게 유권자들이나 국민 정서에서 호소가 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이제 내러티브가 좀 이게 화법이 좀 다른 거죠. 예. 이건 뭐 북한과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계속 미루는 그런 이제 인식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이게 강제 실종 협약이고 강제 실종 범죄고 범죄 피해자고 우리가 협약 가입국이고 우리의 이행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피해자들이 다 다른 피해자들 다른 게 뭔지를 반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다른 피해자들. 그러니까 우리 장관들이 전전 장관 때 어떤 이제 그 뭐 우리 민주화 되는 시기 때 피해를 입었으면은 지금 장관이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 장관이 전에 장관이 했던 일이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 안 뺍니다. 북한이 했다가 서 우리 잘못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왜 법을 이렇게 국회의원실이나 이런 데들에서 법을 선명하게 만드는 걸 못하냐. 항상 저희도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말씀드리는 게 피해자분들께서 우리 가족분들께서 앞장을 서서 저희는 그 뒤에서 하시고 싶은 내용들을 글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는 일을 할 수 있지 저희가 하게 되면 피해 당사자도 아닌 친구들이 와서 떠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보다 사실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뼈아픈 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표이고 일반 유권자들하고 표는 동등하다고 치지만 훨씬 더 동등하지 않고 무거운 표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분들께서 아마 지금까지는 관료나 정치인들이 나이가 8, 90 줄기 다 되셔서 좀 있으면 돌아가시기 시작하시면 목소리가 잦아질 뿐, 사라질 뿐 그렇게 기다리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 동생들 또 그 손주들까지 다 여기에 사실 모여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끝나지 않는구나. 정부나 정치인들이 이걸 외면했을 때 끝없이 계속 비판을 받는다는 부담감을 느껴야지만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들지. 그래서 이제 오늘 저기 앞에 회의장 앞에 리셉션 할 때에 저는 전에 와서 점심을 많이 있길래 이런 그림이 더 만들어져야지. 그래야지 저분들 돌아가시면 끝날 문제. 국군포로도 지금 그 지경입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은 분 돌아가시면 끝난다고 국방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북에서 내려온 그 자녀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야지 되는 거고 이거는 대를 이어서 해결될 때까지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정치인들은 도덕적 국민들의 약속, 국민보호라는 약속에서 저버린 문제로 인식이 되도록 각인을 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가 다 드리겠는데 이 회의의 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는 이 회의를 주최하는 측에서 굉장히 슬기롭게 주제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어떤 규범적인 당위성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주제는 뭐냐면 국제협력 방안입니다. 사실 우리가 적어도 민간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시도가 안 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미흡하게 노력이 제대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국제협력. 그래서 죄송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논평이나 질문은 좀 있으면 이제
전체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라운드 테이블을 할 거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시고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 조언을 하시겠다든가 질문이 있다든가 하시면 그런 분들부터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규창 박사님께서 말씀을 좀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다른 포괄적인 이야기는 좀 이따 라운드 테이블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먼저 본인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유교 가족회 운영위원이었고 이사였고 지금 현재 여기 하고 있는 조남이요. 김영희. 예. 제가 김정은이한테 이제 해서 승소한 사람이거든요. 저희는 배상받을 자격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가지고 우리 전체 회원님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끔 그걸 받아가지고 그 예가 있잖아요. 승소하는 예가 있으면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소 10명이 했습니다. 10명하고 한 분이 하신 분이 해갖고 승소를 했어요. 김정은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배상 저기가 지금 없는데 그거를 만드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걸로 아까 아이디어를 잘 내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그 자격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빨리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재판에 걸으면 바로 저기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승소했으니까 그걸 만드셔가지고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한두 분 더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시죠. 누구신지 먼저. 저는 표병식 이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준비를 하고 토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이렇게 다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국제연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이자 한번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의 특수성이 그 납치 문제하고 다른 외국에서도 지금 납치 문제로 많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납치된 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운명을 걸고 거기 일본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는 나서지를 않아요. 그게 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에서 그 납치된 분들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또 피해 가족들에 대한 보호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극히 상식적으로 정부가 너무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북한을 자극하는 우리의 집단체로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집단이 좀 조용히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뉘앙스마저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하는 겁니다. 나라의 그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하면 그 전문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6.25 전시를 해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적대 세력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으면 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정상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4.3 사건이라든가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분들이 적대 세력의 일부가 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오인받아서 피해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분 중에 일부가 소위 말하는 적대 세력이죠. 동네 빨갱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가 잡혀갔어요. 그분들이 인민군 3명을 데리고 와서 동네 그 좌익 세력 그분들이
인민군 3명을 데려와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보상을 받고 대우를 받고 국고 유광자라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식인으로서 국가와 우리나라를 공무원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피해를 받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나 뭐라라 하고, 그리고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되니까 참으라고, 그리고 외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관계되는 우리 납북자 모든 이들이 지금 저는 유복자입니다. 75입니다. 지금 여기 전부 다 계신 분들은 2세들은 8, 90대 지금 많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내가 죽으면 이제 끝날 겁니다. 아마 내가 죽기 전에는 일체 이것이 사라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도 정부에서는 아직도 딴소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학자분들이 많은 것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서 많이 제시를 했지만은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일괄되게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 우리 납북했다?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 거죠. 이게 우리가 제일 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후손들이 잘된 사람들은 그 아버지 선대에 대해서 충실히 되고, 자식들이 잘못된 집안은 다 묻히고, 옛날 아무리 국가에 헌신을 했어도 그 빛을 발하지 못하듯이 우리 가족의 후손들이, 우리가 제가 이 목소리를 안 냈던 것은 사실상 아버지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외면했습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가 명예롭지 않게 자식 없는 자식으로 컸다는 것을, 그걸 제일 아프게 생각해서 떳떳하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헛되지 않게 내가 똑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상 문제지 이런 걸 떠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그 가족들은요, 옛날에 이미 이렇게 4.3 그것처럼 앞에 가서 데모하고 했으면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아버지 생각하면 그게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누가 다 끄집어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세월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가족을 이루려고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데 더 바쁘거든요. 여기 나올 시간도 없고 여길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한많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지금 아마 6.25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도 법안 이제 상정했는데 몇 번 법안을 상정을 했죠. 몇 번 상정했는데 그 사람들 그냥 언거주춤 억지처한양으로만 했었지, 회기 끝나면 또 무산되고, 회기 끝나면 무산되고, 우리를 우롱하고 놀리고, 정치권들이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이게? 우리는 그것을 의임을 이렇게 참고 또 참고 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의 잘못하면 피 팔아먹었다는 소리 안 들리려고요. 우리 보상받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저놈들은 우리 아버지 피 팔아먹은 사람들이야. 이런 우리 아버지 저승이 내가 만나서 했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자식이 되려고 그런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등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입장을 바뀌어서 자기 아버지가 이랬다면 거꾸로 됐을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이가 이랬다면 거꾸로 됐을 거예요. 벌써 우리 아버지가 영웅이 됐을 겁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렇게 울부짖고 싶지만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우리 가족의 모두는 바라는 게 그겁니다. 기왕 우리 아버지는 희생이 됐지만은 제2, 제3의 우리 아버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가 진실된 마음입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이들은. 예, 우리 감사합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염두를 해서 정부 측에다가 좀 이 상황 입장을 좀 생각해서 좀 이렇게 명예롭게 좀 정상적으로 좀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운드 테이블에서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이 국제 협력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자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왜 질문을 안 받습니까? 자꾸 거기를 난 몇 번 손을 들어도 참 이상하시네. 국제 협력에 대해서 사회자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국제 협력에 대해서. 그게 협력이란 뭐나 우리 6.25 전쟁 전신 아니요, 그게 납북자 아니고. 가족 협의회에서 잠깐만, 전 사회자고 손을 몇 번 들어도 손을 잠깐 좀 기다려주세요. 라운드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셔도 그렇게 되고요. 양해를 구해야지. 양해도 안 구하고 자꾸 지금은 다른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국제 협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큰 소리 난 시간이 거거든요. 다 두 번째 됐습니다. 손을 들었는데도 자꾸 거절하고 그러는데 자꾸 왜 사회를 그렇게 보세요? 지금 저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다음 시간에 나인 메모까지 다 해가지고 나도 연구한 사람이 나도 연구한 사람이 여와서. 이유찬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손을 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 저희 도저히 이 회의를 진행할 수 두 번째 없습니다. 손을 들었는데도 여기 받고 왜 사람이 그렇게 무시합니까? 이렇게. 박사는 나중에 하시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중에 현명한 겁니다. 일단 받아주세요. 응원을 풀어야 될 응원을 그러니까 예? 응원이 풀어야 되니까 일단 귀가 안 들리십니까? 저기 한 3분만 들어보세요 한번. 3분이고 뭐고 내 주제 발표를 내가 나도 여기서 다 선생님들 얘기를 듣고 메모를 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언을 해야지. 지금 답변을 안 했잖아요. 답변을. 아니 답변은 아닌데 내가 양해를 구한 것은 자.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받아야죠. 표의사가 먼저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한 다음에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을 먼저 따져보시라고. 잘못된 거지. 답변을 자, 이렇게 합시다. 제가 어르신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1번으로 드릴게요. 라운드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요 세션은 시간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규창 박사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하고. 선생님 전화를 먼저 받기로 내가 2분 손 들었더니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여기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제대로 인식을 못했네요. 자, 그러면 이규창 박사님 말씀하시는 걸로 매듭을 맺고 라운드 테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쪽에 계신 여성 선생님께서 그 대의 변제를 꼭 좀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권한은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정부의 주로 통일부가 되겠죠. 정책 권고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제 보고서에도 대의 변제 꼭 해라 좀 얘기를 하고 있고 9월 10일에 북한 인권 포럼을 했는데 거기에 통일부 당국자가 왔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의 변제 좀 해라 좀 그런 얘기를 꼭 했었고 오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알아듣는 건지 알아듣는 척 안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꼭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가족협의회 수원 사업이 뭔지도 잘 알고 있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로서 제발 사회권을 좀 존중해 주세요. 이 세 번째 세션은 이제 매듭을 맺어야 되는데 제가 사회자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따지고 찾을 것도 없겠지만 김영삼 정부 때 무슨 세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 과연 세계화되어 있나? 제 스스로부터 먼저 자문을 해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6.25 전쟁 휴전 회담 회의록을 읽어보면요, 옛날 전화번호부 같은 크고 두꺼운 그런 책이 24권 됩니다. 거기에 민간인 납북자 문제는 국군 포로 문제와 함께 제3의제로 해서 다뤄져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면 아까도 잠깐 누군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북한 측 대표들은 끝까지 민간인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준비되어 있는 발제문에 보니까 4,777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던데 난 그런 숫자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걱정을 해요. 왜? 정황 증거로 봤을 때 민간인 납북자는, 전시 납북자는 최소 12만 명입니다. 최소. 많게는 30만 명까지 될 수 있습니다. 어줍지 않게 조사를 해가지고 4777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하게 되면 그 숫자에서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관계를 선의를 갖고 왜곡시킬 수 있고 폄하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점을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 협력 방안, 거창하고 대단할 것 같지만요, 제일 좋기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유엔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제네바에 가서 인권과 관련된 유엔 회의가 있을 때 직접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패럴렐 미팅이라고 하는데, 그 한쪽에서 또 특별한 세미나 같은 거, 컨퍼런스 같은 거를 열고 이렇게 해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유엔 메커니즘도 많이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뭐를 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이규창 박사님께서 UPR을 설명하셨습니다만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인류 지성인들, 문명인들은 다시는 이런 참사는 없어야 되겠다. 전쟁 한번 치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수에 버금가는 그런 희생자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느냐? 유엔을 만들면서 전쟁 막도록 안전보장 이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많은 국가들이 아직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통치 이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인권 이사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동서냉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우선은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인권으로서. 인권의 보호 대상이 뭐냐? 이거를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세계인권선언입니다. 그거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거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가 법이라 했습니다만 조약을 만든 겁니다. 그게 현재 9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잠정적인 조치로 경제사회 이사회 안에 인권위원회, 유엔 커미션 온 휴먼 라이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인권 이사회 체제로, 현 체제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47개국이 돌아가면서 그 이사회에 참여를 하는데 지네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 나라 정부가 보고서를 내면 나머지 이론적으로는 나머지 193개 유엔 회원국이 거기에 대해서 너네 나라에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는 그 심사를 해서 소위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그게 UPR입니다. 유니버셜 피리어드 리뷰라 해서 NGO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다른 시스템하고 다르게 인권과 관련해서는 NGO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UPR을 할 때 여러분들 개개인도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한 기관이 제기를 할 경우에는 A4 용지 5페이지, 그 다음에 두 주체 이상이
컨소시엄을 이룰 때는 10페이지 그렇게 해서 유엔에 제출을 하면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유엔에서는 그거를 정리를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북한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제가 좀 이따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런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인권 문제는 크게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거를 국제 인권 정체라고 하는데 글로벌 휴먼 라이츠 폴리티 유엔이 중심이죠. 그 정체, 인권 선진국 이런 나라들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국가 간의 또 NGO 간의 협력입니다. 즉 이 문제도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해서 계속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3번째는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한두 번 했다고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야말로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실이 녹아서 떨어질 때까지 계속한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역시도 우리 아버님은 6.25 전쟁에 참전하셨고 국군 포로로 북한 인민군의 7번 포로가 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지금까지도 집안에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끊임없이 들어왔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다? 그렇지만 않습니다. 전 세계 5대 권역 11개 인권 억압 국가들을 이들이 어떻게 인권 정책을 개선시켰는가를 추적했던 학자 팀이 있습니다. 유리겐 하버마스라고 하버마스의 제자인 토마스 리세라는 사람이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인권 정책의 도약적인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체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 체제가 무너지는 데는 이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오늘 주최 측에서 국제협력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 주제로 채택했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분만 쉬었다가 라운드 테이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